어? 이거 우리 엄마도 있어요. 뭐라고? 똑같은 팔찌요. 빨강, 노랑, 하늘색. 다 똑같아요. 정말이야? 정말 똑같니? 네. 우리 엄마 거랑 완전 똑같아요. 이른둘의 노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목에 팔찌가 떨렸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팔찌였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줄 알았던 팔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가 똑같은 팔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자동 블라인드가 천천히 올라가며 서울 한남동 저택의 거실을 깨웠습니다. 고요했어요. 벽난로에는 어젯밤에 잔불이 꺼지기 직전이었고 대리석 식탁 위에는 2벌의 수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이정숙은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목에는 낡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세 줄이 엉성하게 꼬인 팔찌였습니다. 실은 색이 바래 거의 회색에 가까웠고 매듭은 헐거워져 언제 풀릴지 모를 상태였죠. 정숙은 주방 식탁에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혈압약 2알을 손바닥에 털어놓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그러고는 식탁으로 걸어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도심 재개발 속도전, 올해만 22곳. 기사 중간의 지도에는 재개발 예정 구역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용산구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홍보팀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기자간담회 전에 브리핑 자료 한 번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시장구역 쪽 일정은 천천히 잡으세요. 하지만 구청 쪽에서는 이번 달 안에 합의를 원하는데요. 천천히 하라니까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35년 전 눈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붙은 작은 손, 입김으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 그리고 엄마, 빨리 와야 해 라고 외치던 8살 된 딸의 목소리. 정숙은 딸에게 5번째 정류장에 외할머니가 나와 계신다고 그때 내리라고 신신당부를 한 후 그날 버스에서 내려 은행에 들렀었어요. 딱 30분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35년이 되어버렸죠. 7시 경호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숙이 나오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그 팔찌는 이제 새로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요? 정숙은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일정을 설명했지만 정숙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가 한강대교를 건너는 동안 정숙의 시선은 강 건너편 낡은 건물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정숙은 책상 뒤편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상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흑백 가족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정숙과 어린 여자아이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손목에는
똑같은 세 줄 팔찌가 감겨 있었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사진 속 팔찌는 선명했지만 지금 정숙의 손목에 남은 것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용산구 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표를 꺼냈어요. 붉은 펜으로 여러 번 수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펜을 들어 일정표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시장 골목구역 보류.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시장구역 보류건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기자간담회 때 팔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답하지 않으면 돼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멀리 낮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그곳으로 끌어당기는지 알 수 없었어요. 손목의 팔찌가 느슨해졌습니다. 정숙은 매듭을 조였어요. 실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감촉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이 매듭을 묶어줬던 것처럼요. 기억의 저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끊어지면 안 되지. 끊어지면 우리 못 만나지. 책상 위 서류들 사이에서 기자간담회 질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질문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왜 35년째 그 팔찌를 차고 계신가요? 그 옆에는 붉은 펜으로 크게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그 팔찌일 때는 답하지 마십시오. 정숙은 질문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목을 쓸어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찾아낼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팔찌의 실이 다시 한번 헐거워졌지만 정숙은 그것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느슨함이 편안했어요. 마치 언젠가 다시 묶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 옆 회의실에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12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정숙은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소매 밖으로 살짝 드러났죠. 법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용산구 시장 골목 보류건으로 손실이 예상됩니다. 구청과의 합의가 늦어지면 다른 업체에 선점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 비용만 12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숙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길은 비켜가면 안 될까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감성적 판단은 경영에 독이 됩니다.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상인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을 때까지 3개월만 더 기다려주죠. 회장님, 이미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상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벌써 반년째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도 투자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정숙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이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구 시장 골목은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에 파란 천막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천막 아래 작은 테이블 위에는 수세미와 행주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휴대용 히터가 놓여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강미라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앉아 수세미를 정리했습니다. 43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어요. 손목에는 낡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하늘색. 색이 바래 희미해진 팔찌였죠. 엄마, 추워. 10살 준수가 손에 캔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미라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장갑은? 괜찮아. 이거 엄마 마셔. 준수는 캔커피를 엄마 손에 쥐어줬어요. 미라는 캔을 받아 손을 녹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이건 엄마가 밤새 만든 거예요. 준수는 수세미 하나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이는 힐끗 쳐다보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좌판의 김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수야, 그렇게 하면 안 팔려. 더 크게 외쳐. 수세미 사세요. 1,000원이에요. 준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준수 엄마,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은데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미라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침에 물을 끓이다가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약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신장약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점심 장 보러 나온 주민들이었어요. 미라는 손님들에게 수세미를 권했습니다. 이거 설거지할 때 거품도 잘 나고 오래 써요. 한 할머니가 수세미를 집어들었어요.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하나 줘요. 미라는 수세미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미라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5개 팔았어. 그래, 잘했어.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5,000원. 하루벌이가 고작 그 정도였어요. 저녁 먹을 재료를 사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3시가 되자 구청 직원 2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문입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청 직원이 각 좌판마다 서류를 나눠줬어요. 미란도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어요. 미라는 서류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김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재개발되면 우리 다 어디 가라는 거야.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지. 준수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애도 어린데. 상인들은 한숨을 쉬며 걱정들을 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수세미를 정리했어요. 손목의 팔찌가 소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준수가 그 팔찌를 만졌어요. 엄마, 이거 누가 해줬어? 글쎄, 아주 오래전이야. 기억 안 나? 응. 근데 이상하게 못 버리겠어.
미라는 팔찌 매듭을 쓸어내렸습니다. 헐거워진 매듭이 느슨하게 흔들렸어요. 준수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팔찌 만들어줄게. 그래, 고마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남은 수세미를 박스에 담았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준수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미란의 손목에서 팔찌가 살랑거렸어요. 바람에 실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정숙이 차에서 내렸어요. 경호원 2명이 앞뒤로 따라붙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는 상인연합 대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가 보류하신다는 그 구역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젖은 마대 자루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탄재가 쌓인 구석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상인연합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재개발 보류하신다면서요.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간을 끄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숙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는지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재개발되면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류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무의식 중에 만졌어요. 그때 골목 저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세미 사세요. 1,000원이에요. 정숙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작은 테이블이 보였어요. 한 아이가 수세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 일찍 미란과 준수는 시장 안쪽 채소 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미란은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어요. 무게를 가늠하며 잎을 살폈습니다. 배추 얼마예요? 3,000원. 미란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어요. 입술을 깨물며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준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차가웠어요. 두 사람은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이 박스를 쌓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저희 자리예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누가 자리 주인이래?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어제까지 저희가 쓰던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왔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준수가 엄마 뒤에서 상인을 노려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골목 입구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은 사람 발길이 적은 자리였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며 수세미를 펼쳐놓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준수는 공책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판매한 수세미 개수를 세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3개. 그래. 미란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3,000원, 저녁 한 끼도 해결이 안 되는 돈이었어요. 5시가 되자 미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인 회비를 납부하는 봉투였어요.
2,000원을 넣어 상인의 회계에게 전했습니다. 남은 돈은 1,000원뿐이었죠. 저녁 늦게 미란과 준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6평도 채 안 되는 방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숙제 대신 실타래를 꺼냈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실이었습니다. 준수야, 숙제는 나중에 할게.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 준수는 엄마 손목에 팔찌를 힐끗 보며 실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매듭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이거 손님들한테 덤으로 줄 거야. 왜? 팔찌 주면 기분 좋아하잖아. 그럼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준수가 잠든 후 미라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헐거워진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가 줬더라?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끊어지면 다시 만나자는 말.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미라는 팔찌를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벗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이걸 벗으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손목에 팔찌를 벗었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시장 쪽이 마음에 남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본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사흘 후 정숙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 한 명만 대동했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경호원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혼자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골목을 비췄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고 김치 좌판을 지나고 과일 가게를 지났어요. 그러다 골목 끝에 파란 천막이 보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수세미가 쌓여 있었어요. 테이블 옆 박스 위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아이는 빨강, 노랑, 하늘색 실을 손에 들고 매듭을 짓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등에는 트인 상처가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준수는 실을 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얼른 일어났어요. 이건 엄마가 만든 거예요. 1,000원이에요. 준수는 수세미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숙은 수세미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이 팔찌도 예쁘죠? 준수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팔찌가 감겨 있었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세 줄의 실이 엉성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준수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천천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코트 소매 아래로 똑같은 색의 팔찌가 보였어요.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우리 엄마도 있는데. 준수의 목소리가 신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었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아
간신히 말을 건넸습니다. 누가 만들어줬니?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팔찌 보고 제가 만든 거예요. 엄마 팔찌는 누가 해줬는지 모른대요. 정숙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10,000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수가 재빨리 주워 올렸습니다. 할머니,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지폐를 받으며 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준수가 놀란 눈으로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놓으며 한 발 물러섰어요. 미안. 깜짝 놀라서 정숙은 지폐를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준수는 거스름돈을 챙기려고 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숙은 수세미를 가방에 넣으며 다시 준수의 팔찌를 봤어요. 매듭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꼬고 왼쪽으로 마무리. 자신의 팔찌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 팔찌, 하나 더 있니? 네, 있어요. 드릴까요? 준수는 박스에서 팔찌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숙은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실의 굵기, 색의 배열, 매듭의 간격. 모든 게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팔찌를 가방에 넣으며 준수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고맙구나. 또 오세요. 준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뒤돌아 걸었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박스 위에 앉아 실을 꼬고 있었어요. 정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팔찌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손가락으로 훑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이 백미러로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수는 박스 위에 남겨진 팔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룩진 박스 모서리에 걸려있던 팔찌였어요. 준수는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을 꼬기 시작했어요.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준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정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였습니다. 정숙은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황변된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8살 여아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맨 위에 있었어요. 정숙은 기사를 펼쳐봤습니다. 1990년 2월 15일자였죠. 기사 아래에는 파출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버스 노선 확인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버스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표였죠. 정숙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다시 번호를 누르다가 지웠어요. 이런 행동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손목에 감았습니다.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봤어요. 자정이 넘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이사였어요. 회장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시장 보류건, 이사회에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들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며칠이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다시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 근처 허름한 술집에서 두 남자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양복 차림의 40대 남자로 재개발 브로커였습니다. 회장이 마음을 바꿀 거야. 장사치가 감성으로 일을 하겠어? 확실해요? 당연하지. 며칠만 기다려봐. 곧 재개발 곳이 날 거야. 브로커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옆에 앉은 상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나가면 손해야. 조금만 더 버텨. 브로커의 말은 다음 날 아침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오후 5시 미란과 준수는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판매는 저조했어요. 미란은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준수가 얼른 엄마를 붙잡았어요. 미란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병원 가야 돼. 돈이 어디 있니?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집 앞 계단에서 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난간을 잡았어요. 준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내일은 수세미 더 많이 팔게. 10개 팔 거야. 그래, 고마워. 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소매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방에 들어간 준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빨강, 노랑, 하늘색 실로 만든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준수는 팔찌를 엄마 손에 쥐어줬어요. 미라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음엔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미라는 팔찌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낡은 팔찌 옆에 새 팔찌가 나란히 놓였어요. 두 팔찌가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자정쯤 정숙은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를 끝까지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무뚝뚝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팀장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이정숙입니다. 1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정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확인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시장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준수가 만든 팔찌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팔찌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팔찌는 똑같은 색, 똑같은 배열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닮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머리에 무뚝뚝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철호, 은퇴한 경찰 출신의 사설조사관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정숙은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놓았습니다. 35년 전 실종 사건 기록이었어요. 이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철호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누렇게 색이 변한 신문과 파출소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기록은 말이 많죠. 철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팔찌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준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철호는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팔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색 배열도 같고 매듭 방식도 같아요. 용산구 시장 골목에서 한 아이가 만든 겁니다. 그 아이 어머니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어요. 시장 상인의 명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포 카드 결제 이력, 보육원 후원 장부, 파출소 유실물 기록 순서로 조회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입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사흘 후 오후 2시, 철호는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강미란 43. 용산구 시장에서 수세미 행상을 합니다. 철호는 서류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청담동 소망이 집에 8살 때 입소했어요. 그 이전 기록은 불명입니다. 입소 당시 기록이 남아있나요? 철호는 복사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소 카드입니다. 특이사항란을 보십시오.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희미한 연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목 실팔찌 착용.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확실합니까? 곰팡이 냄새 나는 창고에서 찾아냈습니다. 도장도 번져 있고 글씨도 흐릿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정숙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깃튼 시각, 시장 골목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미란의 좌판 앞에 서 있었어요. 재개발 브로커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켜줘요. 우리가 쓸 거야. 저희가 먼저 쓰던 자리입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로커 한 명이 비웃었어요. 먼저, 여기 임자가 어디 있어? 브로커는 테이블을 밀쳤습니다. 수세미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수가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김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준수 엄마는 원래 여기서 장사했어. 너희가 비켜. 시끄러. 재개발되면 다 나갈 거면서.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준수가 가판을 지키려다 브로커에게 밀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쓸렸습니다. 준수야. 미란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준수의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내려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숙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원은 재빨리 다가가 브로커들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구세요? 이 구역은 재개발 보류 상태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브로커들은 경호원을 노려보다가 물러섰습니다. 상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의 서재에는 35년 전 버스 노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재 지도와 겹쳐 출력한 것이었어요. 정숙은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폭설로 임시 회차했던 노선이었죠. 회차 지점 근처에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소망이 집. 정숙은 그 부분을 동그라미 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호였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DNA까지 가봐야 합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손목의 팔찌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준수는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체험학습 안내문이 놓여 있었어요. 5만 원. 준수는 안내문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준수야, 너희 엄마 시장에서 뭐 팔아? 수세미. 수세미? 그거 돈 돼?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공책을 펼쳤어요. 미술 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준수의 크레파스 통은 반쯤 비어 있었어요. 부러진 크레파스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옆 친구가 자기 것을 빌려줬어요. 고마워. 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요. 교과서와 함께 실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하자 미란이 좌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배고프지? 김밥 샀어. 두 사람은 천막 아래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라는 한 줄만 먹고 나머지를 준수에게 밀었어요. 엄마는 배불러. 너 먹어. 준수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수세미와 행주를 정리했습니다. 미라는 작은 공책에 오늘 매상을 적었어요. 6,000원. 상인회비 2,000원을 빼면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계단을 오르다 멈춰 섰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손으로 옆구리를 감싸며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잠깐만. 집에 도착한 미라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보니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준수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밤 9시 숙제를 마친 준수는 미란의 휴대폰으로 중고나라 앱을 켰어요. 준수는 천천히 글을 작성했습니다. 수세미 세트 판매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들었어요. 5개에 4,000원. 그리고 미란이 만든 수세미와 자신이 만든 팔찌를 함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 시각 미란은 부엌에서 발목에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옆구리 통증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 옆구리에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몸이 움찔했어요. 그때 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또 아파? 아니, 물 마시려고. 미라는 얼음팩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준수는 엄마 손목에 팔찌를 봤어요. 엄마, 이 팔찌 어디서 났는지 아직 기억 안 나? 그러게, 아주 어릴 적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손이 따뜻했어.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뭐라고 했는데? 끊어지면 다시 만나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준수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팔찌 계속 만들어줄게. 끊어지면 또 만들면 되잖아. 미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정이 되자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댓글이었어요. 수세미 10개 살 수 있나요? 준수는 조용히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가능해요. 다음 날 새벽 미라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배수구에 토사물이 남았어요. 미라는 물로 씻어내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준 신장약이었어요. 미라는 약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수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사흘 후 정숙과 철호는 구로구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35년 전 파출소가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철거를 앞둔 빈 건물이었습니다. 기록 창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철호가 앞장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숙이 뒤따랐어요.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철호는 손전등을 켜고 서류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정숙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철호가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1990년 2월 유실물 접수 대장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2월 16일 여아보호 나이 추정 7, 8살 정도 특이사항 울음 다음 날 보호소 인계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2월 15일 딸을 잃어버렸고 다음 날 파출소에 신고했었어요. 하지만 그 기록과 이 기록이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두 사람은 폐지된 보육원 자리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소망이 집. 건물은 헐리고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철호는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옛날 보육원 기록실이 어디 있습니까? 3년 전에 다 이전했어요. 강남구청 문서고에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구청 문서고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먼지 쌓인 상자들을 꺼내줬어요. 정숙은 마스크를 쓰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입소카드 뭉치가 나왔습니다. 철호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1990년 2월 17일자 카드가 보였습니다. 이름 미상 여아 추정 7, 8살 특이사항 손목 실팔찌 착용 정숙은 그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장이 번져 있었고 글씨도 흐릿했어요.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군포의 옛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은퇴한 기사 한 명이 차고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나십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눈 때문에 군포로 회차했는데 혼자 앉아있던 애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였습니까? 8살쯤 울고 있더라고. 엄마를 기다린다고. 근데 엄마가 안 왔어.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파출소에 데려다 줬지. 그게 마지막이야.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전 그날 딸이 혼자 버스에 남겨졌던 겁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에서
미란이 쓰러졌습니다. 좌판 앞에서 갑자기 몸이 기울더니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준수 엄마, 김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준수는 엄마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생선 가게 아저씨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만성 신부전 오기로 보입니다. 혈액투석 준비해야 합니다. 준수는 의사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아프다는 것만 알았어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6시쯤 정숙의 휴대폰에 경호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시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세미 파시는 분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움켜쥐었어요. 어느 병원입니까? 용산 성모병원입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철호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밤 9시 정숙은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준수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준수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란 환자 치료비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익명으로요.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액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비용도 모두요. 원무과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손목의 팔찌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흘 후 병원 상담실에 미란과 준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건강이 조금 회복된 상태였어요. 맞은편에는 정숙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병원비를 낸 겁니까? 미란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앞으로 치료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왜요? 저한테 왜 이런 걸 해주는 겁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DNA 검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DNA요? 네. 후원자와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라는 의자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누구면 뭐가 달라지죠? 3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제 와서 피부치라고 나타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열하고 결과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미라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준수를 쳐다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수가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검사해봐. 나도 궁금해. 엄마의 엄마가 누구인지. 미라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라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헐거워진 매듭이 손끝에 닿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체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먼저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미라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피부를 닦았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서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란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미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미란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들어갔어요. 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같은 간호사가 팔을 잡았어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미란이 복도 끝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검사기관 직원에게 건넸어요. 정숙은 복도 벤치에 앉아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준수가 만든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용산구청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시장 점포들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통지였어요. 재개발 반대 상인들에게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상인회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모여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제이행금이라니. 1년에 1,000만 원씩 내라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상인연합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들 하십시오. 재단 측과 협상하겠습니다. 협상? 이미 늦었어.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자고 주장했어요. 다른 상인들은 끝까지 버티자고 맞섰습니다. 김치 아주머니가 병원으로 전화했습니다. 준수 엄마, 시장에 큰일 났어. 강제이행금 나왔대. 미라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늦은 밤 정숙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7일이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이사였어요. 회장님, 시장 구역 문제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둠을 봤어요. 회장님? 알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벗었어요.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손목에 감았어요. 사흘 후 오전 10시 재단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정숙은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소매 안으로 감췄어요. 법무이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보리로 인한 손실이 50억을 넘었습니다. 주주들이 경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원래 장기 사업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무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손실은 예상 밖입니다. 경쟁사가 인근 구역을 선점했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뭡니까? 즉시 재개발을 진행하십시오. 아니면 회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먼 곳에 시장 골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일주일요? 그때까지 결론 내겠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시각 시장 골목에서 브로커들이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명씩 따로 만나 권리금 협상을 제안했어요. 지금 나가면 1,000만 원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500만 원으로 줄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브로커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오후 2시
미라는 병실 침대에 앉아 투석 스케줄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후원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스케줄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준수가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상인회 회의실에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절반 정도가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나가기로 했어.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지. 배신자, 배신? 우리가 뭘 지킬 게 있어? 이미 끝났어. 말다툼이 주먹다툼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상인연합 대표가 막아섰어요. 진정들 하십시오. 김치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해? 재단이 좋아하지. 하지만 상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밤 9시 정숙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3층 병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란의 병실이었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병실을 봤어요. 미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호였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이틀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듭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시장 골목 입구에 공사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팻말이었어요. 상인들이 모여들어 안내판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세운 거야? 재단에서 보낸 거 아니야? 생선 가게 아저씨가 안내판을 발로 찼습니다. 안내판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김치 아주머니가 재단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동의도 없이 왜 이런 걸 세웁니까? 구청에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오후 3시 미라는 첫 투석을 받았습니다. 팔에 굵은 바늘이 들어갔어요. 피가 튜브를 타고 기계로 흘러갔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어요. 준수가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파? 안 아파. 하지만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4시간 후 투석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로 돌아왔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준수는 엄마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어떡해? 다시 만들면 되지. 미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어요. 늦은 시간. 정숙은 서재에서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모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오전 9시 정숙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그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재단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숙 없이 진행된 회의였어요. 18명의 이사 중 15명이 참석했습니다. 법무이사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회장 해임 건의안입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가능합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실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1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이었어요. 오전 10시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DNA 검사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 입구에 철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강제 철거 시작. 상인들이 공고문을 뜯어냈지만 구청 직원들이 다시 붙였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계약하시죠. 김치 아주머니도 포기했습니다. 과일 가게, 잡화점, 떡집. 하나둘 브로커와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투석실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석이었어요. 혈압이 떨어져 간호사가 급히 링거를 추가했습니다. 혈압이 60에 30입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수가 투석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 엄마,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5시 정숙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임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표를 쓰거나 강제 해임당하거나 이틀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주주들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다 거절하세요.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8살 딸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목에 빨강, 노랑, 하늘색 팔찌가 보였어요. 저녁 7시 미란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투석은 이틀 후입니다. 그 전까지 안정을 취하세요. 밤 9시 철호가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둠을 봤어요. 하지만 회장님,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복잡해집니다. 알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벗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듭이 거의 풀어져 있었어요. 자정, 시장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상인들의 천막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어요. 포기한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김치 아주머니는 좌판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수 엄마. 나도 살아야 해. 빈 골목에 그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정숙은 회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 모습,
그리고 지금 43 젊은 나이에 병마와 싸우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숙은 사표를 썼습니다. 백지에 단 한 줄만 적었어요. 이정숙 사임합니다.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비서실로 사표를 보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회장실 창문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도 보였어요. 정숙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매듭이 완전히 풀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언론의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재단 이정숙 회장 정격 사임.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재계가 술렁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 미란이 걷고 있었습니다. 투석 후유증으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실 앞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모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후원자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요? 3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말이 없었어요. 전해주세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미라는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은 개인 금고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개인 재산 전부였어요. 2천억 원. 회사 주식을 제외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용산시장 상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철거민 생활 안정과 재정착 지원이 목적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재산을 쏟으시겠다는 겁니까? 네. 정숙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후 4시 시장 골목에 남은 상인은 5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권리금을 받고 떠났어요. 텅 빈 좌판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상인연합 대표가 나머지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나갑시다.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준수 엄마는요? 김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우리만 나가요? 그건 너무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씩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6시 준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천막들이 철거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도 없어지는 거야?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 9시 정숙은 빈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짐은 없었어요. 손목에 팔찌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용산 성모병원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밤 10시 병원 주차장에 차가 섰습니다. 정숙은 내리지 않았어요. 3층 병실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경호원이 물었습니다. 올라가시겠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차 안에 있었어요. 병실만 바라봤습니다. 자정, 병실 불이 켜졌습니다. 미란의 실루엣이 창가에 보였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란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가 보였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커튼을 쳤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벗었어요.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매듭이 완전히 풀어져 실만 남아 있었어요. 새벽 2시, 정숙은 여전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미란의 병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애타게 찾던 딸을 찾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숙은 시장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도 운전기사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회색 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텅 빈 골목을 걸었습니다. 철거된 좌판 자리마다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쪼그려 앉아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아주머니가 짐을 싸다가 정숙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정숙은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담았어요. 김치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니세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제 회장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속죄하러 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김치 아주머니는 한참 정숙을 봤어요. 오전 10시 상인연합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정숙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쇼입니까? 쇼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인 여러분의 재정착을 돕겠습니다. 재단? 또 사업 수완 부리시는 거죠? 제 전 재산입니다. 2천억 원 전부를 상인 지원에 쓰겠습니다. 대표는 비웃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단 설립 문서였습니다. 공증받았으니 확인하세요. 대표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오후 1시 정숙은 빈 좌판 앞에서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10명 정도 모였어요. 대부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사업 계획을 내주세요. 재단에서 창업 자금과 임대료를 3년간 지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생선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빚을 갚는 겁니다. 무슨 빚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오후 3시 병원에서 미란이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투석 스케줄이 잡혀 통원 치료로 전환됐어요. 준수가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시장 가게는 어떻게 돼? 모르겠어. 일단 가자.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용산 시장으로 가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후 4시 택시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미란과 준수가 내렸어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신의 좌판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미란은 멈춰 섰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여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레를 헹궜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미라는 정숙을 가만히 봤습니다. 혹시 후원자분이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미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손목을 봤어요. 팔찌는 없었습니다. 팔찌는요? 끊어졌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낡은 팔찌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만들어서 네 손에 끼워줬어. 35년 전에. 미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의 엄마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라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3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숙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정숙은 준수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자를 봤어요.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빈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이 무르익을 무렵 시장 골목에 공사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아니었어요. 재건축이었습니다. 정숙은 인부들과 함께 목재를 옮겼습니다. 72의 나이에 맞지 않는 작업이었지만 쉬지 않았어요.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미라는 설계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좌판 배치도였어요. 상인들과 함께 의논하며 수정했습니다. 여기는 통로를 넓혀야 해요.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해요. 좋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먹했습니다.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준수가 페인트통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에 칠해요? 기둥에 칠하면 돼. 정숙은 붓을 건넸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왜 파란색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색이잖아. 준수는 웃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었어요. 미란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해가 기울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좌판이 완성됐어요. 김치 아주머니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준수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김치 아주머니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손이 많이 부르트셨네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김치 아주머니가 놓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정숙은 임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4평 남짓한 방에 침대와 책상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팔찌 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풀어진 실들이었어요. 정숙은 실을 손에 들었습니다. 다시 묶어볼까 생각했지만 방법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 서 있었어요.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 소독약이요. 상처 나셨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들어올래? 미라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또 봬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왜 날 버렸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35년 동안 궁금했어요. 내가 누군지, 버려졌는지, 잃어버린 건지, 왜 찾지 않는지.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다급히 은행을 가야 해서 외할머니가 마중 나오신다고 하셔서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가 긴급 회차했대. 그래서요? 파출소마다 다 찾아다녔어. 보육원도 다 돌아봤어. 근데 못 찾았어.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 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셨네요? 아니야.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신문 스크랩과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35년 동안 찾았어. 단서가 생기면 무조건 쫓아갔어. 근데 못 찾았어. 미라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어머니의 35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원망했던 그 시간 동안 어머니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숙이 딸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한낮 무렵 재단 사무실이 열렸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정숙과 미란이 함께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 있기 재단. 준수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는 뜻이었어요. 오후가 깊어갈 무렵 첫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떠났던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정말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십니까? 네. 사업 계획서 내주세요. 심사 후 지원합니다. 정숙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설명을 추가했어요. 3년간 임대료도 면제됩니다. 그동안 자리 짚고 안정화시키면 돼요.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다시 기울 무렵 정숙과 미라는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란을 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연습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미라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도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준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새로 만든 팔찌를 들고 있었어요. 빨강, 노랑, 하늘색. 할머니, 엄마, 이거 같이 차요. 준수는 3개의 팔찌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목에 팔찌를 묶어줬어요. 끊어지면 어떡해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다시 만들면 돼.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어요.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벚꽃이 피었어요.
새로 지어진 좌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정숙은 수세미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자리였어요. 미란은 투석실에 갔고 정숙이 대신 가게를 지켰습니다. 수세미 사세요. 천연 재료로 만들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예전의 회장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정숙은 수세미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3달 동안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냈어요. 할머니, 100점. 우리 준수 대단한데? 정숙은 준수를 안았습니다. 손자 냄새가 좋았어요. 엄마는요? 곧 올 거야. 투석 끝나면. 두 사람은 좌판 뒤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아침에 만든 거였어요. 김이 조금 찢어졌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정숙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미란이 앉았어요. 정숙은 옆에서 수세미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단이 문을 연 지 3개월이 된 날 기념 행사였어요. 상인들이 음식을 내놨습니다. 김치, 떡, 과일, 생선구이. 김치 아주머니가 정숙에게 김치를 건넸습니다. 준수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김치를 받아 먹었어요. 맵고 시원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회장 아닙니다. 그냥 준수 할머니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어요. 해가 지고 골목에 전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정숙과 미란, 준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팔찌 좀 봐요. 미란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팔찌 끝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묶어줄까? 정숙은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실을 천천히 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꼬고 왼쪽으로 마무리. 35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기억났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준수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손자의 팔찌도 다시 묶어줬어요. 세 사람의 팔찌가 같은 방식으로 묶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별 예쁘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정말 예쁘구나. 미란이 정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어요. 이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많이. 준수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골목 저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켠 거였어요.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미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춤출래? 여기서요?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서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준수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 춤판이 됐어요. 정숙은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미란도 엄마를 안았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골목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끊어진 팔찌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였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정숙도 몰랐어요. 하늘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